밤하늘은 고요해 보이지만 실제 우주는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 고에너지 입자들은 대기와 충돌해 이온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위성이나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체에도 방사선 부담을 주며 인류가 우주 환경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입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내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주선의 대부분은 양성자처럼 전하를 띤 입자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을 지나오는 동안 자기장에 의해 경로가 계속 휘어집니다. 어렵게 지구에 도달하더라도 이미 원래의 방향 정보는 상당 부분 흐트러져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와 충돌하는 순간 본체는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는 지표면에 떨어지는 2차 입자들의 소나기만 관측하게 됩니다. 이 난제를 처음 뚜렷하게 드러낸 인물이 1912년에 빅터 헤스였습니다. 그는 기구를 타고 상공으로 올라가 대기 이온화를 측정했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이온화가 약해지리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강해지는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를 때리는 이 방사선이 지상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내려온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우주선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우주선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며 단서를 모아왔습니다. 입자수를 에너지에 따라 그래프로 그려보면 특정 지점에서 기울기가 갑자기 더 가팔라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 구간은 무릎, 즉 니라고 불립니다. 대략 수 페타전자볼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입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변화가 은하 안쪽 기원과 은하 밖 기원의 경계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시험하려면 훨씬 더 거대한 관측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중국 스촨성 고지대에 세워진 라소, 즉 대형 고고도 공기샤워 관측소입니다. 해발 약 4,500m에 자리한 이 시설은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해 만들어내는 입자 소나기를 여러 종류의 검출기로 동시에 측정합니다. 초고에너지 입자는 극도로 드물어서 가장 강한 입자의 경우 1제곱킬로미터에 100년 동안 한 개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소는 축구장 190개에 맞먹는 넓은 면적에 세 가지 검출기를 결합해 깔아두고 충돌 파편의 분포와 시간을 한꺼번에 읽어냅니다. 라소는 넓은 면적과 정교한 입자 판별 능력을 함께 갖춘 장비였습니다. 라소가 처음 주목받은 이유는 우주선 자체뿐 아니라 초고에너지 감마선을 대거 검출했기 때문입니다. 감마선은 전하가 없어서 자기장에 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마선을 보면 최소한 그 신호가 하늘의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소는 이런 감마선 지도를 통해 초고에너지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 천체 12개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페바트론입니다. 페바트론은 입자를 적어도 페타전자볼트, 즉 천조 전자볼트급 에너지까지 가속할 수 있는 모든 천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주선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자연의 입자 가속기를 찾아내는 일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라소의 발견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거론되던 페바트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안다고 해서 정체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감마선 신호가 어느 하늘 방향에서 왔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천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별도의 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우주 배경관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극도로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은 우주를 가로지르며 낮은 에너지의 배경광자와 충돌하면 전자와 양전자를 만들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너무 높은 빛은 오히려 먼 거리를 이동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감마선이 지구까지 도달했다면 그 출발점은 우주론적 거리의 먼 은하가 아니라 비교적 가까운 우리 은하 내부에 있어야 합니다. 이 결론은 니의 해석도 바꿔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니 위쪽의 입자들은 은하 내부의 가속기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은하 밖 기원의 신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고에너지 감마선이 우리 은하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무릎 부근의 고에너지 우주선을 설명하는 주역도 은하 밖이 아니라 은하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주선의 원인을 먼 우주에서 찾던 시선이 다시 우리 은하 내부의 극단적인 천체들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천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초신성 잔해였습니다. 별이 폭발하고 남긴 잔해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이 에너지가 입자 가속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은하 우주선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초신성 잔해가 운동 에너지의 10%에서 20% 정도만 가속에 써도 충분한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초신성 충격파 앞에서는 밀도와 압력 자기장이 급격히 바뀌는 충돌 없는 충격파가 형성되는데 입자는 이 경계를 여러 번 오가며 에너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른바 확산 충격 가속 또는 페르미 가속 메커니즘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초신성 잔해가 페타전자볼트급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폭발 직후 수십 년에서 100년 남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관측해온 대부분의 초신성 잔해는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신성 잔해가 정말 현재 시점의 페바트론인지 아니면 한때 입자를 가속했던 흔적만 남긴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미 잔해를 빠져나간 고에너지 입자들이 주변의 거대 분자구름에 갇혀 감마선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현재의 초신성 잔해는 더 이상 극한 가속을 못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과거의 가속 흔적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소의 후보 일부는 이런 그림과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신성 잔해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주목받기 시작한 후보가 펄사입니다. 펄사는 초신성 폭발 뒤 남은 중성자별 가운데 빠르게 회전하고 강한 자기장을 가진 천체입니다. 강한 전기장과 자기장 덕분에 표면에서 전자를 뜯어내고 고에너지 입자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이 입자 바람이 주변 성운 물질과 만나 급격히 속도가 바뀌는 경계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 구조가 생기고 여기서 입자들이 매우 높은 에너지로 가속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빠르게 흐르는 물줄기가 큰 장애물에 부딪히며 거칠게 솟구치는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라소팀은 후보 페바트론의 상당수가 펄사와 연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우주선의 근원이 한 종류의 천체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어떤 에너지 구간에서는 초신성 잔해가 중요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펄사가 더 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예상 밖의 후보도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우주선 스펙트럼의 네 부분을 자세히 보면 부드러운 꺾임이 아니라 약간의 혹처럼 보이는 이상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는 익숙한 초신성 잔해나 펄사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연의 또 다른 극단적 중력장을 떠올렸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입자들이 사건의 지평선 가까이에서 서로 충돌하며 엄청난 에너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이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가속된 입자들이 결국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이라 여겨져 실용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형들은 일부 입자가 다시 바깥으로 튕겨나와 실제 우주선으로 탈출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블랙홀은 그 자체로 자연이 만든 극한 입자 가속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확인된 사례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대표적 대상 가운데 하나가 개성운, 즉 메시의 1입니다. 이 천체는 약 6,500광년 떨어진 초신성 잔해이자 강력한 펄사를 품은 성운입니다. 오래전부터 잘 연구된 대상이었지만 초고에너지 감마선 관측이 쌓이면서 이곳이 전자를 페타전자볼트급까지 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개성운의 감마선은 때로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친 강한 플레어로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는 전자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된 뒤 주변 광자의 에너지를 넘겨 감마선으로 바꾸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성운이 전자를 가속하는 데는 확실한 페바트론이지만 우주선의 주성분인 양성자까지 같은 수준으로 가속하는지 여부는 아직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전자는 가벼워서 쉽게 복사 손실을 겪지만 양성자는 훨씬 무겁기 때문에 우주선의 기원을 찾으려면 결국 양성자 가속기를 찾아야 합니다. 즉, 전자 가속기와 양성자 가속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하게 주목받은 지역은 100조짜리 방향입니다. 라소가 검출한 1.4 페타전자볼트 광자, 즉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높은 에너지의 광자 가운데 하나도 이 영역과 연결됩니다. 100조짜리 거품으로 불리는 거대한 초거품 구조 안에는 젊고 무거운 별들이 밀집한 시그너스 오비투 성엽이 있습니다. 이 별들은 강력한 항성풍을 뿜으며 주변 매질과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입자 가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별이 많이 태어나는 구역인 만큼 에너지가 큰 천체도 많고 감마선 방향만으로는 정확히 어느 대상이 주범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방향선 위에 여러 후보가 겹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준 것이 시그너스 X3였습니다. 이 천체는 무거운 별 하나와 블랙홀 또는 중성자별로 추정되는 압축 천체가 짝을 이룬 X선 쌍성계입니다. 무거운 별은 울프 레이에형 별로 해석되며
강한 항성풍으로 물질을 공급합니다. 압축 천체는 이를 받아들여 강력한 제트를 뿜어내고 입자를 가속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시그너스 오비투와 시그너스 X3 가운데 어느 쪽이 라소 신호의 근원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자세히 보자 흥미로운 반복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감마선뿐 아니라 X선과 적외선에서도 약 4시간 48분 주기의 변조가 관측된 것입니다. 이 주기는 시그너스 X3 쌍성계의 공전 주기와 정확히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과학자들은 라소가 본 고에너지 감마선의 진원지 가운데 하나가 시그너스 X3라는 점을 훨씬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천체에서 나온 최고 에너지 광자는 약 3.7 펙타전자볼트에 달합니다. 이는 지상의 거대 강입자 가속기로는 닿기 어려운 영역이며 자연 가속기가 인간 장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감마선이 그런 에너지를 갖는다면 그것을 만든 원래의 양성자는 그보다 몇 배 더 높은 에너지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그너스 X3는 단순한 페바트론을 넘어 슈퍼 페바트론일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우주선의 기원이 한 종류의 천체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곳은 전자를, 어떤 곳은 양성자를, 어떤 곳은 잠깐만 극한 가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의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자연가속기들이 어떻게 역할을 나눠 우주선 스펙트럼을 만드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라소의 관측은 단순한 발견 목록이 아니라 우리 은하 고에너지 지도의 초안에 가깝습니다. 이 발견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희귀한 괴물 천체를 몇 개 더 찾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라소는 2023년 우리 은하 페바트론의 첫 전형 목록을 내놓았고 그 뒤 관측이 이어지면서 후보 수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은하가 생각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역동적인 고에너지 환경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은 우리 은하를 비교적 온화한 은하로 여겼습니다. 활동은 하익처럼 거대한 블랙홀이 폭주하는 장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고에너지 감마선 지도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 은하 곳곳에는 인간이 만든 어떤 장치보다도 강력한 자연입자 가속기들이 숨어있고 이들이 우주선과 감마선의 형태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미래도 흥미롭습니다. 라소 혼자서 모든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 나미비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고에너지 감마선 관측소들이 함께 데이터를 비교하고 X선과 감마선, 더 넓은 에너지 대역의 신호를 맞춰가며 후보 천체의 정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한 방향의 감마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장대와 시간 변화를 함께 추적해야만 진짜 가속기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주선의 근원을 찾는 일은 단일한 답을 찾는 탐정놀이에 가깝습니다. 입자의 방향 정보는 뒤틀려 있고 원래 입자는 사라져버리며 우리 손에 남는 것은 2차 입자 감마선 그리고 천체의 변광 패턴 같은 간접 증거뿐입니다. 라소가 한 일은 이 복잡한 수사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어떤 종류의 천체들이 용의선상에 오르는지 또 어떤 신호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선에 맡고 있다는 사실은 100년 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가 누구인지는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신성 잔해와 펄사 블랙홀 대규모 성엽과 쌍성계까지 우리 은하 안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입자 가속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가 극한 조건에서 에너지와 자기장 충격파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실험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라소와 후속 관측이 바꾸고 있는 것은 우주선의 기원에 대한 이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를 보는 시선 자체입니다. 고요해 보이던 하늘 뒤편에는 끊임없이 입자를 가속하고 감마선을 뿜어내는 격렬한 우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공격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주가 만든 가장 강력한 가속기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관측 전략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감마선 검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변조와 다른 파장대의 신호 주변 가스와 성운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신호는 지금 이 순간의 가속을 보여주고 어떤 신호는 이미 탈출한 입자가 다른 장소에서 남긴 흔적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주선의 기원을 밝히는 일은 하늘의 좌표를 읽는 작업이 아니라 에너지와 시간 환경을 함께 읽는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에게 우주를 보는 시각도 바꿔놓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은하 원반은 사실 수많은 충격파와 항성풍 제트와 자기장이 얽히는 거대한 입자 실험장이었습니다.
인간은 거대강 입자 가속기를 통해 입자 물리를 정밀하게 들여다보지만 자연은 이미 별의 죽음과 블랙홀의 제트 중성자별의 회전을 이용해 더 거칠고 더 거대한 실험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라소와 후속 관측은 그 자연 실험실의 위치를 하나씩 지도 위에 찍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라소와 후속 관측이 바꾸고 있는 것은 우주선의 기원에 대한 이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를 보는 시선 자체입니다. 고요해 보이던 하늘 뒤편에는 끊임없이 입자를 가속하고 감마선을 뿜어내는 격렬한 우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공격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주가 만든 가장 강력한 가속기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